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귀에 설기단 것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대무역에서 독점제를 이제 폐지한 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국가 독점제를 폐지했을 뿐 아니라 사기업들에게도 대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구조에서 지금 가장 제가 보건대로 문제점은 중요 기간 산업 부문이 다 국가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제 손해를 주는 이런 이제 국영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북한은 이러한 국영기업들을 국가가 끌어안고 있거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런 국영기업 부문에 대한 이제 민영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추진했죠? 기본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거는 결국은 사유재산제를 그렇죠. 인정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유재산제가 기본적으로 없는 나라에서 그 국영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적 소유를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도 국영기업을 많이 민영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이 총 4단계에 걸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도를 한 건데요. 1단계는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단계로 민영화 계획이 시범적으로 추진되던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996년 5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이 계획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해봤던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다음에 1998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 이 민영화 계획을 좀 더 가속화해서 전국적으로 퍼뜨려 나가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단계는 2002년부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냐면 기간 산업을 제외한 모든 국유 기업을 민영화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한 역시도 이 같은 경로를 좀 따라서 국유 기업들을 빠르게 민영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반적으로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이전 동유럽이나 중국도 그렇고 이런 사형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홍역 비슷한 그것이 이제 바로 시장 물가가 이제 급속히 이제 뛰어올라서 자칫하면 이제 이것이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런 민영화 문제와 이제 기업의 시장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했죠? 사실 가격 자유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가에서 수매를 할 땐 40원이었지만 북한에서도 농민 시장에다 팔 때는 3,200원에서부터 8,000원까지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시장 가격 자유화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얼마에 팔지는 농업개혁 단계에서부터 농민들 스스로 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경공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서 완벽한 시장 가격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시장 가격을 자유화하면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될 수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맞춰지다 보면 어차피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격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그걸 정부가 어설프게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소비자들이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런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물건 가격을 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시장이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기업의 사유화, 민영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도 좀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해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북한이 해결하는 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북한이 수십 년 전에 토지개혁혁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산업 국유화를 통해서 이제 토지와 그 다음에 공장을 개인의 것을 이제 국가가 무상으로 이제 몰수해서 다 국유화했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은 자꾸 주민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우리는
이 동유럽 나라들처럼 다시 사유화나 이런 데로 넘어가면 결국은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지주들이 다시 올 수 있다. 이게 네. 말하자면 반환 문제거든요. 네. 이런 이제 문제를 자꾸 북한 주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앞으로 개혁 개방을 할 때 이런 주인들에게 다시 반환해 준다 이런 방향으로는 이제 그런 과거 청산 문제는 이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면서도 이제 북한의 사유재산이 인정 문제, 이런 이제 딜레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북한이 김정은 시스템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단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예.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긴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에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이 국가가 상징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그 부문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소유 제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도 뭐 토지도 5년, 10년 하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평생 동안 그걸 사용권을 사서 점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그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장기 사용권도 사실 100년이 지나서 이제 소유 연한이 됐다고 해도 그걸 다시 특별한 이유 없으면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 상속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북한도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장기 소유권을 뭐 이제 허가해주거나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해서 소유 제도를 조금씩 개편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매달 월급을 세화표를 계속 받았어요. 현금으로 세화표로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돈이 시중에 나갔던 돈이 국가에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할 수 없이 공직자들에게 월급을 세화표를 계속 찍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화표가 계속 찍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대 북한 환율, 인플레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하려면 이 돈이 다시 은행에 들어와서 결국은 은행이 인간으로 말하면 이 순환기 시스템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금융이 대단히 중요할 건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금융개혁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금융개혁을 진행했습니까?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좀 비슷할 거예요. 초기에는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도 뭐 은행이 여러 개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다 당국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역시도 도이모이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개혁을 했던 게 단일 은행 시스템을 좀 중앙은행과 4대 이제 국유 상업은행으로 기능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나이면 그 많은 금융의 기능을 다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은행을 분리를 한 거예요. 기능별로. 한국에서도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 여러 가지로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그 외국 은행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은 워낙 중요한 핵심 그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국이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던 걸 외국의 은행이나 외국인 투자 자본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자연스럽게 되고, 경쟁이 되면서 뭐 좀 더 금융 개혁이라던가 금융 시스템이 선진 금융 시스템이 들여오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당국이 운영하던 은행들도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게 되는 거고요. 1989년부터는 외국은행의 사무소들이 직접 이제 베트남의 사무소도 개설을 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1993년 12월부터는 하병 금융기관의 이제 주식 발행이 공식적으로 돼서 베트남 국민들이 외국계 은행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돼서 베트남 내부에 이제 거의 국가 시스템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리스 회사, 그다음에 금융 회사 같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계 금융 기업들이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앞으로 이제 북한도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으로 간다면 외국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북한 안에도 외국 기업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런
길로 꼭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북한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 북한이란 이 하나의 공간에 북한 기업과 외국 기업이 병존하고 있을 때 이럴 경우 북한 주민들이 결국은 외국 투자로 이루어진 기업의 경영 우월성을 비교해서 보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도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 졸업생들이 내가 금융을 전공했다 하면 다 1차적으로 이제 선호 대상이 외국 금융기관, 중국에 와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취직하는 게 그러면 월급도 중국은행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대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외국 기업, 외국 은행에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체제의 위협이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와서는 중국 은행이나 뭐 외국 은행에서 일하는 거의 거의 비슷하게 이제 형평성도 다 맞추었고 월급에서. 그런데 북한의 견지에서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들어오면 하나의 북한이라는 공간에서 비교 개념이 생기겠는데 북한이 체제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베트남이나 중국의 사례만 봐도 외국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체제 불안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경제 체제가 변화되면 당연히 사회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계 기업이 조금 더 저희한테 뭐 많은 인건비를 주면 거기서 일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국계 기업에서도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는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북한 기업들에서 일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 그 내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걸 보면서 뭐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해도 베트남식으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외국계에 투자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초기부터 주지는 않았어요, 베트남도. 그러니까 뭐 그 자국의 그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를 일정 부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혜택을 준 거지 자국의 산업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혜택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간다고 하면 북한 역시도 그 자국의 산업을 충분히 성장할 시간을 확보를 하면서 외국계 투자 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좀 체제 그 불안에 대한 그 위험성이라던가 불안감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 지난 시기에 이제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서 북한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이 다녀왔어요. 많이 다녀왔는데 그때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사올 수 있는 물품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베트남의 와이셔츠, 이 와이셔츠에서 베트남이 뭘 잘 만들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 베트남 와이셔츠가 왜 북한에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걸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이게 베트남 거의 우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베트남에서 사올 게 없었다. 이게 북한에서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상품이 이제 국제적으로 대단히 많이 돌아가는 걸 보면 확실히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라고 봅니까? 우선 베트남도 북한하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는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 체제가 붕괴되는 거나 아니면 체제가 전환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경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정치 체제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해도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변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 발전만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결국은 베트남이 도이모이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하고 베트남이 가장 큰 차이점이 중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 화교 자본을 중심으로 한 그 외국인 자본 투자만 받았었는데 베트남은 국제기구나 아니면 그 타국가의 국제 원조도 받았었거든요. 원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도 그런 모든 걸 다 받아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데 전부 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베트남을 좀 더 단기간에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 나라나 뭐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개혁 개방을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베트남식의 경제 모델을 이제 따라간다 하면 어떤 이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이제 피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이 먼저 체제 전환, 그러니까 경제 체제 전환을 그 경험한 그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서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체제가 붕괴될 거라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위에서 밑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세 가지 자유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접근의 자유, 두 번째로서는 이동의 자유, 세 번째로서는 정치 정직 생활에서 유리될 자유. 이러한 세 가지 자유를 줌으로써 결국은 자본이 자기의 유연의 그런 효과를 최대한 이제 낼 수 있도록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 가지 자유 중에서 어느 것부터 혹은 이러한 세 가지 자유를 다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개성공단 근로자로 등록을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 내부에 그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주거 이동,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으면 그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살고 뭐 그럴 수 있는 자유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 사실 뭐 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배정받은 집보다 더 큰 집을 돈을 모아서 그 사용권을 사서 그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거는 지금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평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는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확대돼서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먼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 베트남식의 시장 경제가 이제 북한으로 도입된다면 북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겠는데 그런 이제 변화에서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자유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뭐 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원하는 품목을 생산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이제 좀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자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품목을 생산할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 경로를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가 먹을 거를 밥 대신, 뭐 쌀 대신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초코파이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선택의 자유마저도 누릴 수 있고 내가 뭐 밭에서 뭘 생산할지 아니면 공장에서 뭘 생산할지 이런 생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생길 거고요. 지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여러 가지가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당국의 단속이나 이런 걸 피해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생산도 많아질 수 있고 공식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더 안정이 될 거거든요. 비공식 거래는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 수당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수반되면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결정한 결과에 따른 보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좀 더 시장 경제 체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서 가장 이제 큰 변화라는 건 어떤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소득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은 2,343달러예요. 1인당 그 소득이. 그러면 그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거든요. 소득 수준이. 그런데 북한은 과거에 그 이제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을 시작하기 이전엔 73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200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베트남의 지금 현재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땐 절반 수준인 거고, 그리고 거의 한 30년 동안 그 늘어난 그 소득 수준이 약 1.6배, 2배도 채 증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트남이 많은 급속도의 발전을 할 동안 북한이 멈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도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매년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베트남은 그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하위 소득 국가였지만 지금은 OECD 기준으로 해서 중위 소득 국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으니까 주민들이 삶의 질 역시도 많이 올라갔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도 과거에는 농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뭐 경공업, 그다음에 뭐 그 경공업보다 좀 더 심화된 중공업까지도 많이 발전을 하고 지금은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베트남처럼 나간다 할 때 북한으로서는 특히 유의할 점 이런 것 같은 건 없을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식량 지원을 할 때만 해도 모니터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네. 결국은 식량 지원도 거부하는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어차피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테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들어올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기업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도로도 깔고 수도 시설도 해주고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ODA인 거거든요. 그래서 ODA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우선적으로는 뭐 베트남, 인도에 이어서 세계의 생산기지로서 자리매김을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좀 선진 기술, 그다음에 좀 선도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북한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에서는 좀 첨단 산업이라던가 단계를 건너뛰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만일 개혁개방 정책으로 간다면 결국은 남북 경협 자금으로 도로와 철도와 같은 이런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결국은 한국이 다 깔아줄 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아주 빨리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저로의 그런 기회가 있고 아주 애드밴티지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대담하게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제 발걸음을 떼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실적인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랍니다. 사실 개성공단만 봐도 저희가 뭐 숙소부터 식당 여러 가지 뭐 학교 뭐 교육시설까지도 전부 다 같이 구성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 경험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의 박은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 대담 북한 정상국가로 가는 길 경제편에서는 베트남 개혁 개방 도이모이를 통해 북한이 배워야 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생활까지 바꿨습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처럼 북한도 대동강의 기적, 백두산의 기적 같은 경제개혁 성공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저도 여기서 노력하겠습니다.